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버텨주는데 오늘 장중에 11만 원 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더라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붙어주는 양상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력 설비 섹터가 좀 강하게 시장을 리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양이 좀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FOMC 새벽 내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일단 마켓나우 2부에서 싹 한번 정리를 꼭 봐야 할 이슈만 담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누구나 알 수 있었죠. 될 거라고 25bp 됐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더라고요. 물가도 안정되고 있다라는 흐름 있었고 그러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줬습니다. 올해 성장률 그리고 내년 성장률 이런 부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AI 생산성 이런 부분으로 개선되면서 성장률을 이끌 만한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 1분기가 물가의 고점일 것이다라는 예상,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관세발, 일회성 그런 충격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둔화. 사실 이제 이런 FOMC 열릴 때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들과 Q&A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희비가 엇갈리는데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기자들도 물어보고 그 부분이 바로 고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재차 반복한 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 배경은 결정적으로 노동에 있다, 고용 시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좀 둔화되고 실업률이 오르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공식적인 고용 데이터보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 2만 건 정도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결국은 노동 수요 이런 부분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는 1회 정도이고 금리 인하가 되는 속도가 중요한데 굉장히 완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 얘기인즉슨 12월 FOMC는 확실히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한 금리 경로 앞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왜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혈액을 많이 공급하면 순환이 잘 되니까 그런 걸 원했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딜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면서도 시장이 오른 이유는 이거였죠. 연준이 금리 인하 이후에 단기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시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의 속내와는 약간 좀 다르게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한 우리나라로 588조 원 규모의 단기물, 달러 단기물 매입 계획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 국채 매입을 시사를 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술적인 QE다, 양적 완화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4월 15일은 세금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확 줄 가능성이 있어서 또 시장이 발작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좀 시장에 여유, 룸을 주는 그것을 할 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돈풀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하나의 신호일 것이다라고 믿고 싶은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동성을 푸네. 이거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 투자자들이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요소 나고 달러 약세 그리고 주가 상승되면서 금융 관련주, 중소형주 탄력적으로 올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라클. 이게 참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드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간의 거래에서 11% 넘게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부분이어서 우리 시장 출발할 때 이게 영향을 줄까 좀 면밀하게 따져보게 됐던 그런 요소입니다. 일단 실적을 쭉 여기다가 해놨는데
뭐 조정 EPS, 주당 순이익이나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보다는 뭐 잘 나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디에 반응했느냐, 총매출 이게 시장이 원하는 답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 급락의 빌미가 총매출 부분에서 시장 전망치 밑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이게 이제 실적이고 이게 전망치였으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니 해도 오라클. 예전에는 미라클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AI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돈은 많이 쓰는데 과연 수익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고 오라클 이슈 때문에 시장이 발작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번 실적에서 총매출이 기대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매도에 대한 버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글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눈앞에 나타나기까지는 꽤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간의 거래에서 10%에서 11% 급락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오픈 AI 지원군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그리고 메타를 고객 확보했는데 이제 클라우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열일을 했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런 어필을 했으니까요.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 부채를 조달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빚을 너무 많이 내니까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빚 내는 데에 대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투자는 하는데 수익 전환 속도가 많이 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 캐펙스 같은 경우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리스크에 대한 점증 이런 부분도 우려하실 것 같은데요. 직전 분기는 85억 달러였는데 이게 120억 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좀 올라간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9월 최고치 대비해서 30% 곤두박질 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라클 이게 이제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으니까 다음 넥스트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이 그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버티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적절하게 이러한 기사들이 나타나줘서 우리 시장을 오라클 굉장히 매출 부진에도 시간의 주가 11% 급락에도 이게 좀 잡아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말씀드리는데요. 정부가 좀 통 크게 돈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팹리스 산업, 이거는 이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을 10배로 키우겠다. 이렇게 통 크게 좀 나섰는데요. 그래서 2047년까지 700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말이 700조지 굉장히 큰 규모이고요. 팹 10기를 신설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2월에는 용인에서 일반 산단 1호 팹 착공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도 국가산단 토지보호상 공고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착수 현상 그리고 그런 일의 진행 흐름들이 있었는데 더 한다는 거죠. 당연히 정부에서는 HBM에 대한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MPU,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하고요. 뭐 PIM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I에 특화된 반도체 연구 개발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피지컬 AI를 위해서 핵심 자원 이런 부분도 돈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육성할 건데 TSMC 여러 가지 생태계를 좀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소부장 당연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영역 그 줄기를 치면서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화 추진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보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겠다. 예전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반도체 전문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제품을 써줘야지 내수가 부응이 되고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우리 것을 좋게 보기 때문에 수출도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탈수도권을 조금 더 가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광주는 패키징, 부산은 전력반도체, 구미는 소재, 소부장 섹터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결국 700조 투자에 대한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잘 세법 계산하시면서 반도체 AI를 잡아주고 있는 투자 소식이니까 요 이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JP모건에서 오늘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 4% 뛰고 있죠.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오늘 장중 스타는 전력 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JP모건에서는 K 전력 장비 아주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전력 장비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사이클, 슈퍼 사이클의 초기에서 중기가 여전하다라고 봤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K 전력 장비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는데 확신이 드는 게 거의 뭐 최고 조달하면서 베스트 칭찬을 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압은 날로 전력이 좀 세기를 원하면서 뭐 장기간 유지하는 걸 원하면서 고전압 수요 늘고 있고요. 가격도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균형 논리인데 예상치를 지속해서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 전력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면서 전력이 부족해진다라는 부분에서 K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가능성. LS 일렉트릭 목표 주가 53만 원이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목표 주가 105만 원이고요. 효성중공업 오늘 그래도 괜찮게 뛰는데 280만 원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 종목 모두 다 비중 확대 전략 제시했으니까 JP모건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1분 지났는데 시황 보고 나서 브리핑 이어갑니다. 김현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1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미국 FOMC 금리 인하의 훈풍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둘기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더욱더 증시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미증시도 랠리를 펼쳤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은 상승 출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코스피는 4,160선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 코스피 업종별 종목별 흐름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업종별 차별화 장세는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안에서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오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반대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급등했었죠. ADR에 대한 기대감 어제자로 공시를 했는데 확정적이진 않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가 이제 ADR을 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어제 주가가 3% 넘게 급등했는데 이에 따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주가는 0.6%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매수 거래, 신용 거래가 중단이 된 상태고요. 이에 따른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3%가량 오르고 있고 삼성전기도 4%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받아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이를 상용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도 기판 관련해서 묶이면서 4%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MLCC라든지 전방위적인 반도체 소부장탄 오늘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리기판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도 좋은데요. 효성중공업이 3.5%가량 급등, LS 일렉트릭도 1.6%가량 상승 중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1.77%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력기기 3사가 일제히 올라주고 있고요. 일단 4분기 들어서 최대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G번호바가 15%가량 급등했습니다. AI 전력 수요로 내년 실적을 큰 폭으로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영향 받아서 오늘 국내 전력 설비주들 시장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출발만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 장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다시금 반등에 성공했고요. 현대모비스 2.62%가량 상승, 기아도 1.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성장주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를 뒤를 이어 로봇이 큰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고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이 좋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주사, 증권, 은행주들도 좋은데요. KB금융지주가 1.77%가량 상승,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금융업종 안에서 은행 그리고 증권주가 좋은 모습 가져가는데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이 시행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고배당주를 주목해보자는 리포트도 오늘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좋습니다. 지금 한미약품이 4%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좋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이 올해 통과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 기업이 퇴출된다면 국내 CDMO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4%가량 오르고 있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2%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엇갈린 흐름을 가져가는데 일단 오늘은 그래도 미용의료기기가 좋습니다. 파마리서치가 2.46%가량 상승하고 있고 클래시스도 4%가량 급등, 휴젤도 2.4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원택까지 5.6%가량 오르면서 장 초반에도 상승 출발해줬던 미용의료기기주들 지금 장이 진행될수록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기술 수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에이벨바이오 어제 급등했었죠. 오늘 0.74%가량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펩토론 같은 종목들도 1.6%가량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도 0.7%가량 하락, 삼천당 제약도 1.25%가량 내림세입니다. 일단 이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도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이 화이자가 3조 원 규모로 중국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 먹는 비만약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에 따라 오늘 국내에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동제약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만 치료제 시장은 뜨겁다라는 점 특징적인데 다만 삼천당 제약은 어제 올랐던 만큼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기판도 좋은데요. 피롭틱스 이번 주에만 9%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4%대 추가적인 상승 탄력 붙고 있고요. 로봇주들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가량 상승하고 있고 SPG도 1.5%가량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엔터주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까지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약 0.7%가량 동반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해서 30포인트가량 올려냈고요. 4,1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4,170선 부근인데요. 일단은 4,166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40포인트 올려낸 이후로 940포인트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훈풍 기대감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증권가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가 1회 정도 일단은 연준이 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이 2회 고용에 대한 이 하방 위험성을 경고했기 때문에 2회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3천억가량 팔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3,200억가량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5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매수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3,400억가량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130억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의 순매수가 300억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100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이니까요. 주가 변동성은 주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종가 11만 원 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의 매수에 들어오고 장중에 11만 원 선 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호재들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이 실리는 기사들 그리고 분석 리포트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KB증권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최선호주로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 16만 원 유지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역시나 증권사 리포트 내놨는데 4분기 반도체에서 이익이 5배 가까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422% 오르면서 이익 급증 사이클 이런 부분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BM도 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KB증권에서는 내년에 이 생산 능력이 30% 확대가 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고객사들이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GPU 같은 경우 그리고 ASIC 반도체 이런 부분의 고객사가 확대가 되면서 대표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AMD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HBM 출하량이 3배가 증가하면서 효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글로벌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 것으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장률 6배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HBM만 봤을 때 매출이 26조 원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기준입니다. HBM4가 내년 1분기에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되면 2분기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내년 조금 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에 승부를 걸겠다고 예전에 HBM3 잘 안 됐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HBM4 같은 경우에는 GPU, ASIC AI 생태계 확장의 최대 수혜주가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우려를 딛고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건지 이 보고서를 보고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브로드컴을 통한 ASIC 업체들의 수요는 늘고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고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 같은 경우에도 내년입니다. 출하가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HBM 비중을 봤을 때 HBM4가 55% 그리고 3 그 전 모델입니다. 45% 전망을 했습니다. HBM4만 봤을 때 HBM3 대비해서 최대 58%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은 글로벌 D램 관련해서 생산 능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D램 업체 중에서는 밸류가 아주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이라는 표현을 KB증권에서 했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 16만 원 근거가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거고요. 마침 UBS 해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는 많이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 UBS에서 삼성전자를 기존에는 12만 8천 원에서 15만 4천 원으로 KB증권이 16만 원 유지했잖아요. 비슷해지고 있는 양상이고 UBS에서 또 SK하이닉스 예전에는 71만 원이었는데 85만 3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긍정적인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 다시 한번 11만 원에서 회복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하루입니다. SK예요. SK 사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름 세력도 유지에다가 좀 꺾였다가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됐었습니다만 어쨌든 목표 주가 34만 원을 올려잡은 SK증권의 리포트는 우리가 꼭 봐야 할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의무 소가 관련해서 연내 처리가 유력하다라는 보고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최근 이제 주가 흐름 괜찮아서 SK 스퀘어 그리고 SK 바이오팜 이런 부분 주가 상승분 반영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SK 하이닉스, SK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 상승에도 아직도 이런 부분 반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주주권 보호가 조금 더 강력했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좀 포함하잖아요. 이런 거 더불어 배당 소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SK 자체적으로도 재무 여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순차익금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는 SK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SK 실트론이나 론디, 안왓슨 이런 부분을 추가 매각 전망이 있는데 이런 매각 자금 조금 더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재무구조 개선은 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주주를 환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통 크게 생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으로 기대하더라고요. 목표 주가 34만 원 상향 이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G전자 겨울에 사세요라고 하니까 딱 지금인 듯합니다. 목표 주가도 1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망치는 200억 원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한 205억 원 정도 나오면서 전망치 대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대신증권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4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1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LG전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이 증권사 리포트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전,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 신제품 가격 더 붙여서 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관세 충격을 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TV 같은 경우에도 OLED가 중심으로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쪽 부분이 영업이익 흑자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조, 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HVAC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냉난방 공조예요.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서 열 많이 나니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B2B, 기업 대 기업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 언급하면서 돈벌 구실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그럼 내년 우리가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년 1분기와 연간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멘텀을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배당인데요.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배당 재원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도 법인 상장하면서 현금이 좀 많아졌는데 1조 5천억 원 정도 유입이 되면서 이쪽 돈도 추가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소 배당 1,000원 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공조 시스템 이 부분인데 HVAC 냉난방 공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열 많이 나니까 차갑게 식혀줄 대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 식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기업 대 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사업 비즈니스가 이런 얘기이고 B2C 소비자에서 이제 B2B 기업으로 가면 더 단위가 커지겠죠.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시스템 에어컨, 대형 칠러, 냉각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환되고 있다라는 데에서 LG전자의 그 강력한 모멘텀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가전 쪽 수익성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뭐 AI 기능 채택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로봇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다라고 대신증권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최근 튄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LG 이노텍은 고정밀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관절 이 부분이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에 해당될 거고 LG 엔솔은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로봇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휴머노이드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라고요. 내년 휴머노이드 등에 업고서 얼마나 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3만 원으로 지금 상향한다라는 이유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 로템 골드만삭스에서 목표주가 28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페루와 그래도 괜찮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K2전차, 차륜형 장갑차 195대 수출인데 이게 중남미 방산 관련해서는 최대 규모이고요. K2전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남미의 첫 진출한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정도 추정이 되면서 주가는 사실 11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이 증권사 골드만삭스에서는 수주 대세 상승기가 지속될 거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스페인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나토, 동부 이런 부분에서 교체 수요도 폭발할 것이다라고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로템 목표 주가 28만 원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지금 FMC 관련해서 쭉 말씀드려서 요거는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뭘 앞으로 봐야 될까 이런 얘기만 일단 해드리면 중소형주, 소해주는 유리한 환경이 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총 대비해서 외국인 기관 거래 대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봐야 되는데 대형주와 코스닥 잠시 나눠서 말씀드리면 대형주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코스닥은 바이오, 로봇, 의료, AI, 2차 전지, 자동차 부분 분명히 오늘 튀는 데는 이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투자 아이디어가 코스닥으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까지 이러한 섹터들의 트레이딩이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 연결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쭉 훑어드릴게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미국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은 내년 4월 달에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금리를 지금처럼 계속 동결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워낙 지금 1,500원 바로 턱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원화가 순식간에 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새롭게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는 섹터가 어디든지 보면 바이오와 로봇주죠. 그래서 바이오주와 로봇주들의 주가 강세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런 새로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쪽이 강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같은 경우는 내년 CES 2026에서 이 피지컬 AI 관련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선취매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것들이 이 로봇주와 바이오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그 코스피 지수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포스트 그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 이런 쪽에서도 관심들이 많은 상태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투자금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빅파마들의 이 라이센스 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한국 바이오 업체들은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도 지금 돈은 못 벌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가 많이 유입되는 거고요. 로봇주도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반드시 보셔야 되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부품주들을 보시면 됩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의료 수술 쪽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렌시스, 한라캐스트, SBB테크, 우린 PTS. 예전에도 여러 번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로봇 부품주들은 결국은 완성품인 휴머노 로봇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기기들도 오늘 강세를 났는데 이 전력기기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새롭게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이 전력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AI 인프라 투자와 연계해서 보셔야 되고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게 일진전기와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형 건설주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상지건설 같은 경우 일찌감치 상한가를 쳤고요. 신원종합개발이나 일성건설 같은 게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재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각 지방별로 다양한 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공약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선취매가 들어오는 것이죠. 지극히 좀 투기적인 매매라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뜨고 있는 이유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우량주와 조방원 중에서 특히 이제 성장성 있는 조선주 쪽 이쪽은 이 미국 해군의 MRO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 삼성중공업과 HJ중공업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고요. 원전주에서는 두산 NLBT와 BHI 또 우진 등을 꼭 보셔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은 금리 인하를 했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금리 인하를 못하더라도 금리 인하 효과를 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좋은 수익 어느 종목에서 봐야 될지 오늘의 특징주 골라주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HJ중공업입니다. H중공업이 예전에 5,000원 할 때도 싸다고 그랬고 10,000원 넘을 때도 싸다고 그랬고 지금 20,000원이 넘을 때도 싸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33,000원 최고가를 찍고 내려와서 지금 교정을 받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HJ중공업은 우리나라 해군에 엊그제 이제 참수리 4척을 한꺼번에 공급을 한 것처럼 미 해군의 이러한 군함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 이런 미 해군의 MRO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새로운 신형 군함을 만드는 사업에도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HJ중공업은 새롭게 시장이 열리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시면서 이집트를 방문하실 때 카이로 공항을 확장한다고 그러는데 이 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HJ중공업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공항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J중공업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HJ중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잘 참고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분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돈이 되는 투자 전략 전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82만) 그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신 박고미 대표님을 이제 경제쇼 요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유튜버 박곰이라고 합니다. 요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했더니 탑 원이 이제 노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노후를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경제 교육을 하시는 대표적인 분으로서 자, 노후 대책을 세우기 위한 투자 3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좀 직접 들려주십시오. 노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기자님 노후 언제부터로 네. 생각하고 계세요? 60에서 은퇴하면 약간은 모자른 듯하고 요즘엔 좀 빠르죠. 네, 한 70 정도면 이제 일을 슬슬 놓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돈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좀 마음적으로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맞다면 노후는 70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요인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요. 70은 또 여전히 청춘인 게 맞고 좀 어려운 노후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만 봐도 벌써 한 50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보통 가장 흔히 이제 부부 기준으로 볼 때 한 예.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300만 원을 1년 동안 받으려면 3,600. 그렇네요. 그럼 3,600이 네. 50년 넘게 나와야 되잖아요. 딱 합해 보면 그 10몇 억 훌쩍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아니 노후 준비해라고 하는데 다 3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는데 다 합해 보면 10몇 억인데 지금 1억도 없는데 내가 어느 세월에 10몇 억을 그거구나. 모으며 그걸 예. 모은다고 한들 그걸 노후에 쓰려고 모셔놓는 사람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미래에 있는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진다라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룰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 있어요. 네. 이렇게만 가면 그래도 약간은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연금을 내죠. 국민연금 그렇죠. 이건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이건 어찌 보면 매우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회사 다니는 동안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걷어가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내게 되고 아마 기자님도 은퇴 후에 언젠가 65세 때 수령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대략적으로 100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일단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200만 물가 오르는 원 만큼 남았네. 걔도 예. 올라가요. 연금 받을 때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받는 거. 네. 예, 그 정도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 어떻게 채울까 이제 그 고민이겠네요. 자, 이제 300만 원 중에 이제 100만 원은 커버가 되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자, 퇴직연금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일단 국민연금은 다 내고 계실 거고 예. 직장 안 다니시더라도요. 자,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준비가 잘 안 되거든요.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노란우산 공제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어. 또는 규모가 되게 작은 회사일 경우에는 푸른씨앗이라는 퇴직연금 푸른 제도를 씨앗. 이용할 수 예, 있습니다. 예. 직원이 2명 이상만 되면 퇴직연금을 세팅해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제도, 정말 좋은 제도, 푸른씨앗 제도를 꼭 활용하셔가지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주셔야 되고 조금 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DB나 DC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아예 자영업을 하시고 퇴직연금이 비어 있으시다면 노란우선 공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 또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연금저축이라는 개인연금을 아주 많이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맞춤형 설계는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돌아와서 저같이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노후를 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좀 알려주십시오. 단돈 10,000원을 넣더라도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300이 따박따박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다 계산돼서 나올 거고, 나머지를 채우는 거를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배당으로 받는 거죠. 배당으로. 월배당으로 받는 거고요. 월배당으로 받는 것의 이 컨셉은 우리가 노벨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벨상요? 노벨상을 타면 상금을 막 13억, 14억씩 받죠. 네. 우리는 노벨 재단에다가 10원도 안 주는데 예. 글로벌하게 상을 줘요. 상금도 많이 그게 주는 끊기지 않고 매해 누군가에게 주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건 왠지 현금성 자산을 잘 굴리는 거에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하지만 실제로 노벨 재단이 굴러가는 운영 방침은 이제 노벨 선생님의 유언에 따라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를 해서 해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67.5%를 떼가지고 상을 주고 남은 거는 재투자해라고 엄청 강하게 명시를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 장이 좋을 때, 지금처럼요. 장 좋을 때는 상금이 올라갑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받는 13억, 14억이라는 상금은 노벨상의 상금의 변동 중에서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것도 탄력적인 거예요? 상금도? 완전히 복불복입니다. 장이 안 그것도 좋으면 운이네. 11억, 10억 이렇게 예. 내려가고 예. 금융위기 때는 3억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매달이 장이 좋으면 두꺼워집니다. 예. 장이 안 좋으면 얇아집니다. 그 돈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네. 또 이슈가 되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상 2번 받으셨잖아요. 두 번 다 예. 시장이 되게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예. 두둑히 받으셨다는 네. 거. 예. 네. 지금도 해마다 200억을 쓰면서도 노벨 재단에는 8,800억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훨씬 올라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아마 노벨상은 해마다 200억씩 계속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개인으로 가지고 와서 나만의 노벨상을 만드는 거죠. 나만의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만의 노벨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이고요. 이 목표로 한 돈은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70을 기점으로 그때까지 이걸 얼마나 만드느냐의 게임인 거예요. 3억 만든다면서 한 달에 2, 300씩 붓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액공제 한도인 연금저축에 50만 원 정도, 너무 힘들다, 돈이 없다 하면 30만 원 정도, 그렇게 부어가면서 자산 배분, 자산 관리 해가지고 지금부터 부어 가가지고 적어도 지금 3, 40년 네. 남았잖아요. 예. 그때까지 이걸 계속 붓되 시장이 불려주는 복리로 불려서 나중에는 이 돈이 3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제인 거죠. 3억이 만들어지면 네. 뭔가 이상하죠. 아까 10매도 필요하다 했잖아요. 예, 근데 예. 3억 만들면 한 1, 2년 쓰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막 뽑아 쓰게 되니까. 예. 근데 이제 3억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까지는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다양한 투자를 해서 불리게 되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인풋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든 금융자산을 예. 월배당 세팅으로 전환합니다. 월 배당으로 예. 전환하고 예. 거기에 들어있는 배당 자산들이 네. 매달 배당 주는 거를 타서 쓰는 거죠. 예. 신매덕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배당받아서 쓰는 식으로 300을 구성하게 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을 때는 거의 미니멈 3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때인 것 같고 네. 조금만 노력하면 3억 만드는 거 대부분 이제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좀 의욕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자, 월배당 세팅으로 바꿨을 때 전통적인 기준은 4%입니다. 4%? 연 4%입니다. 예. 그러면 3억에 연 4%면 예. 1년에 1,200만 원이죠. 예. 그 월에 1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라는 게 3억이라는 돈이 지켜지면서 변동성은 물론 있겠지만요. 예. 이 원금이라는 것이 지켜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 월백 정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이해가 퇴직연금이 나머지를 주로 채우게 되는데 예. 퇴직연금은 편차가 너무나 커요. 예. 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따로 써버리지 않고 꾸준히 회사를 다니신다면 퇴직연금에서도 100 정도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건 4%는 이제 미국의 기준입니다. 미국. 자,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더 올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예.
지금부터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은 네. 소비가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많기 때문이고 요님들 같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예. 대략 5에서 8% 정도. 예. 그중에 지금 상황 같으면 예. 한 5, 6% 정도는 배당에서 나오고 나머지 1, 2%는 원금에서 출금이 되는 거죠. 아, 국민연금 나올 때 예. 연금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때 신청을 하실 때는 5%, 6%, 7%, 많게는 8% 정도까지 뽑아 쓰도록 신청을 하게 되면 네네. 국민연금과 합쳐져 가지고 엄청 많은 돈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대로 초반 한 5년 아주 액티브하게 그때가 제일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은퇴 갓 직후니까. 그때 실컷 놀고 예. 뒤는 이제 4%가 나오도록 좀 줄여도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월 50만 원씩 월 50만 원? 예. 연 7% 정도의 수익으로 예. 연금 계좌 내에서 예. 그만큼의 수익이 꾸준히 나시게 되면 네. 22년이 될 때 예. 3억이 돌파가 되고 22년이 될 때 네. 예, 투자한 이후에 22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적립식입니다. 납입한 다음에 예. 정리식입니다. 예. 내가 넣는 돈도 네네. 계속 들어갈 거고 예. 걔가 안겨다 준 연 7% 정도의 복리 수익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0년을 꾸준히 부으시게 되면 네. 6억 원이 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예. 그러면 이런 복리로 말하는 숫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평범하고 그거는 조금 늘리면 터무니없이 증가하기 때문에 되게 흔해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연 7%의 수익률은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고배당주 ETF만 사도 5%씩 주기 때문에 거기 그럼요. 주식 많이 안 넣어도 조금만 예, 예. 조합을 해도 예. 연 7%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우리 개별 주식으로 연 7% 맞추겠다 이러면 그건 안 맞춰지고요. 예.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나 장착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고수익을 추구하죠. 당연히 10%보다 20% 좋고 20%보다 30% 좋고 30%보다 50이 좋고 100% 나면 대박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네. 이런 투자는요. 위탁계좌에서 예. 매년 즐거움과 함께 따로 하는 계좌입니다. 네, 이건 네, 노후 네. 준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클 가능성이 있고 네. 그만큼 또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노후 준비가 아닌 거죠. 연금 계좌 내에서는요. 만약에 섹터 ETF 같은 거 사가지고 올해 30% 50% 수익이 났다고 가정할 때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해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자산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포트를 짜서 운용을 할 때 예. 예를 들어 한 5% 나왔다. 되게 잘한 겁니다. 7% 나왔다. 땡큐. 예. 10% 나왔다. 올해 장이 좋았네. 15% 나왔다. 이야 장 되게 좋았나 보다. 2% 나왔다. 오늘 올해 경제 되게 힘들었나 보다. 낮은 수익률이 반복이 되는 게 네. 훨씬 중요하고요. 그렇게 낮은 수익률이 반복이 되었을 때 이 연금 계좌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금액은요. 만들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7%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로 S&P 500을 사가지고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나스닥 100을 사가지고 13%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예, 연금 계좌를 예. 굴려가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예. 그러겠네요. 그거 모두 다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연금은 그렇게 해서 두는 거고 한쪽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세배를 해버리지. 코인을 하시든 부동산을 하시든 네. 주식을 하시든 가치 투자, 개별 투자 다 좋습니다. 예.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한쪽에서는 소액으로 꾸준히 부어서 불려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40대는 조금 늦은 거 아니야? 아유, 50대는 전혀. 조금 더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서 네. 그 맞춤형으로 설계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금액으로 나눠보고 그다음에 금액으로요? 이제 나이로도 한번 나눠보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50이면 예, 간단히 계산해 보면 1년에 600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얘가 7% 수익이 나도 예. 앞자리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돈이 모이는 게 이건 수익이 아니라 내 돈을 그냥 넣어서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한동안 이어집니다. 자, 1년 더 부었습니다. 1년 동안 또 더 부어가지고 열심히 50씩 부었는데 그러면 원금만 아주 간단하게 1,200이잖아요. 네. 근데 열어보면 1,200 몇십 아니면 1,300 이 정도 돼 있을 거란 말이죠. 50을 넣으면 처음에는 금액이 너무 작으니 이걸로 ETF를 막 쪼개서 리밸런싱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TDF를 사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2년 이상 일단 모으셔가지고요. 원금 기준으로 한 2천 이상의 돈을 만드시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50을 넣으시게 되면 어차피 그만큼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13.2% 그대로 돌려받으시게 되니까 예. 세액공제 때 환급 받으시는 금액은 100만 원이 넘거든요. 예. 그 돈은 이제 2월 달에 연말정산 때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붙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러프하게 100만 원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100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면 연금 저축에 50을 넣고요. 예. IRP에다가 25를 넣고요. 예.
나머지를 ISA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연금저축의 50만 원은 예. 연 600이라는 연금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풀로 채우는 게 되는 거고요. 그걸 다 채운 사람은 IRP를 열어가지고 1년에 300만 원까지 더 부을 수가 있거든요. IRP 계좌는 뭔가요? 연금저축과 아주 비슷한 목적의 노후준비 계좌인데요. 이름만 조금씩 다르고 활용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다 쓰는 것도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 금액이요. 연금저축은 600, IRP는 900입니다. 600, 900. 근데 예. IRP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제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을 부으신 분은 IRP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 300이 되는 거죠. 그러니 월 25만 원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월급 딱 받으면 5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고 TDF를 삽니다. IRP에다가 25만 원을 이체하고 TDF를 삽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ISA에다가 돈을 이체하고 거기에서는 배당주를 삽니다. 네. 자,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일단 내가 할 거는 없거든요. 이대로 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상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년이 넘어가고 나면 이제 상당히 큰 목돈이 들어있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넣어도 별로 바뀌는 게 없고 예. 들어있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게 더 커지는 시점이 옵니다. 네네. 그때는 이제 적립효과가 약해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보통은 2년 정도로 제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배당주 ETF, TDF는 어디서 사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네. 네, 좀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지금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편이고요. 큰 증권사 일반적으로 쓰는 곳을 말씀을 드리면 미래셋,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거의 다 취급하네요. 네, 다 있습니다. 네네. 큰 증권사들은 다 있고요. 전산상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다가 계좌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개를 여시면 돼요. 네. CMA와 CME. ISA와 예. 연금저축과 예. IRP를 같은 날 4개를 한꺼번에 탁 열어요. 예. 그리고 한도 설정할 때는 최대로 하루에 설정. 4개를 열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 100만 원일 때는 CMA에다가는 남는 현금 다 넣어두고 월급 탈 때마다 ISA에 25, 연금저축에 50, IRP에 25, 그리고 배당 ETF. 배당 예. ETF 정사할 거 없으면 플러스 고배당주 사면 됩니다. 그거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사면 됩니다. 예. 그리고 TDF는 나이에 맞게 골라서 사시면 되고 제일 무난한 거는 제 기준으로는 한 2045 정도 사면 됩니다. 2045 정도 사시면 되겠습니다. TDF로 이렇게 예. 모으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금액을 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 바로 한 200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자,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 200 정도를 저축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제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연금저축에 50을 넣습니다. 예. IRP에 25를 넣습니다. 비율은 똑같은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세액공제를 풀로 받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아. 자, 그러면 75를 넣었잖아요. 예. 그럼 여전히 125가 남죠. 예. 그건 전부 ISA에 넣으시면 됩니다. ISA의 한도는 연 2천만 원이에요. 예. 월로 나누면 월 167만 원이죠. 월 167이라는 한도가 넉넉하게 있는데 나는 125를 넣는 거죠.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넣으시면 되고 여전히 ISA에서는 배당주를 사시면 됩니다. 배당주는 플러스 고배당주나 아니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하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쭉 넣는 게 시작이 되겠죠. 200만 원까지도 아주 깔끔한 편입니다. 예. 지금 금액대별로 이렇게 쭉 알려주셨고 이게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긴 한데 보통 연금 투자에 대한 공식이 또 따로 있네요. 그래서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ETF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때 브랜드가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ETF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운용사들 간의 경쟁이 너무나 박터지기 때문에 네. 말도 안 되는 보수 경쟁이 있습니다. ETF를 막 활용하시되 예. ISA와 IRP와 연금저축이라는 세제택 정말 좋은 계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벌면 세금 깎아줘. 보수는 최저예요. ETF 라인업 다 돼 있어. 지금은 정말 축복받은 시대. 그 절세 혜택까지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나이요? 예. 보통은 이제 은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분들이 연금저축 이걸로 내 것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자, 일단 시간은 충분합니다. 보통은요. 왜냐하면 연금저축과 IRP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계좌를 열고 5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부어야 됩니다. 예. 최소 5년이에요. 그리고 55세가 지난 시점에
연금 수령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연금을 다 쓰는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에 연금은 해지하면 안 좋은 거죠? 확실히? 해지는 아예 할 수 없고. 선택지 없어요. 예. 다 토해내야 됩니다. 네. 5년은 최소한 준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 쓰는 게 10년이잖아요. 연금저축은요. 언제 열더라도 기본적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이 예. 주어지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보통은 다른 수단으로 모아놓으신 목돈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자,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을 열고요. 또는 IRP를 바로 열어도 됩니다. 자, 이 계좌는 1,800만 원까지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800이라면 이게 그렇게 넉넉한 돈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다 써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연금저축을 열거나 IRP를 지금이라도 하나를 열고요. 예. 하나를 열 거라면 IRP를 여는 게 더 낫습니다. 연 다음에 한도를 1,800만 원으로 세팅을 하겠죠. 그리고 예금 같은 거 하나 깨가지고 만기된 거 가지고 와서 1,800을 꽉 채웁니다. 예. 자, 꽉 채우고 그래도 남는 돈들이 좀 보통은 있을 겁니다. 자, 그 돈들은 2천만 원은 네. ISA에 꽉 채웁니다. 예. 나머지 돈은 그냥 위탁 계좌에서 굴릴 수밖에 없어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3,800이죠. 그러면 2년 지나면 수익이랑 더해지게 되면요. 이 돈은 8,000을 훌쩍 넘는 돈이 아. 일반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예. 생각보다 2년 동안 넣는 돈 기준으로도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머지 않게 보입니다. 이대로 5년을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즉 모아놓은 무언가의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5년 동안 부으시게 되면 네네. 억대의 돈을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 돈은 사실 내가 다른 걸로 모으던 거를 넣는 행위이긴 하겠지만 연금을 활용하기에는 한도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금저축에는 1,800, 1,800, 1,800, 1,800 이렇게 5년 들어가면 8,000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8,000인데 ISA에는 2,000씩 부어가지고 5년 부으면 1억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예. 거기에 수익이 붙어 있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냐면 ISA를 해지합니다. 해지하면 ISA는 목돈이 된 1억 플러스 알파라는 돈을 목돈으로 찾게 되죠. ISA는 목돈을 만드는 계좌입니다. 3년이나 5년 정도로. 목돈을 만들고 목돈을 찾았어요. 이렇게 목돈 쓸 때 있으면 쓰면 되죠. 근데 이 돈 중에 일부를 뚝 떼가지고 네. 연금 계좌에다가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이때 넣을 때는요. 한도를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렇게 해주는 거는 연금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예.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 제도인데 이걸 하면 넘긴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를 더해줍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군요. 그 해는 더해줍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 훌쩍 더 그 해는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때 아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네. IRP 만기 자금 1억 플러스 알파 통째로 다 넣어집니다. 아. 연금 계좌로. 예. 그러면 연금 계좌에 지금 그동안 1,800씩 넣어가지고 8,000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었는데 여기에 ISA 만기 자금 1억 플러스 알파를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금 기준으로도 거의 2억이라는 돈이 금방금방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른 걸로 그동안 돈을 불려 오셨더라도 이 돈들을 현금화해서 연금 계좌를 꽉꽉 채워서 ISA와 함께 활용해가지고 채우면 2억이라는 돈을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럼 여기에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시간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3억 같은 돈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편하게 수령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연금 투자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요님들의 그 필수 덕목이 됐구나라는 거를 인터뷰하면서 느꼈는데요. 꼭 시도하시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올겨울 가장 뜨겁게 떠오른 키워드는 바로 발레 열풍입니다. 갑자기 훅 떨어진 기온 때문에 야외 러닝은 하기 싫고 또 예쁘게 운동하고 싶다는 선호는 더 강해졌죠. 여기에 지난해 패션계를 씹어먹었던 발레 코어룩이 일상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운동과 패션을 함께 즐기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예쁜 실루엣과 몸 라인을 살려주는 착장이 MZ의 취향을 정확히 찌른 건데요.
이 흐름을 더 확 불붙인 건 바로 셀럽의 인증샷이었습니다. 수지, 손나은, 박규용은 물론이고 블랙핑크 제니와 뉴진스까지 발레 코어룩을 연달아 선보이면서 따라 사고 싶은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얇은 랩 가디건부터 레그 워머, 메리제인 슈즈까지 발레리나 감성을 일상에 녹인 패션이 MZ에게 갖고 싶은 운동 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이 열풍이 데이터에서도 확실합니다. 지그재그에서는 11월 한 달간 발레 검색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2,000건을 기록했고요. 검색자의 80%가 2030 세대였다고 합니다. 발레복 거래액도 530% 증가, 기본 아이템인 레오타드는 무려 32배나 판매가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랩 스커트, 스트랩 가디건, 발레 워머, 발레 타이즈까지 전 제품군이 전부 상승세를 탔는데요. 이처럼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발레 시장 자체가 통째로 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또 소품 시장도 폭발적입니다. 발레 가방 거래액이 작년 대비 10배 넘게 늘었고요. 또 번헤어를 고정하는 헤어망과 헤어핀 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발레를 운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운동하고 싶은 트렌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발레 코어룩이 이제는 아웃도어 시장까지 침투했습니다. 등산 브랜드에서 메리제인 슈즈를 내놓기 시작한 건데요. 블랙야크가 올 4월 출시한 메리제인 샌들은 초도 물량부터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발주량을 늘릴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스페이스, 푸마, 휠라 역시 발레 슈즈 실루엣을 접목한 메리제인 스니커즈를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이 확 넓어졌습니다. 발레 코어는 우아하지만 발 활동성까지 잡혀서 젊은 여성들이 특히 좋아한다는 패션업계의 설명처럼 이제 발레 코어는 실내용 운동복을 넘어 야외 활동까지 아우르는 스타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계절성도 트렌드를 뒷받침하는데요. 발레 코어는 여름의 더위보다 봄이나 가을, 초겨울에 특히 강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을 직전 일주일 동안은 지그재그에서 발레 슈즈 검색량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는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발레 코어 패션이라는 뜻이죠. 정리하면 이번 발레 열풍은 추위로 인한 실내 운동 증가, 또 때마침 맞물린 발레 코어 패션 확산, 여기에 셀럽 인증샷까지 나오면서 발레 소품과 신발 시장이 확대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웃도어 시장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완벽한 발레 사이클이 만들어진 건데요. 예쁘게 운동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일상에서 우아함을 즐기고 싶은 감성, 그리고 무엇이든 컨텐츠로 남기고 싶어하는 MZ의 성향이 만나면서 발레는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트렌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저 코너를 보다 보면은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트렌드가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의 트렌드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트렌드랑 저런 생활 속의 트렌드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돌고 돈다는 것이죠. 이 지금 20여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미사의 그 임수정 씨가 신고 나왔던 어그부츠 있죠. 요즘에 다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의 그 터줏대감 현대차 그룹이 복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니어분들 그때 뭐 기사도 나왔죠. 뭐 세대 간의 대립을 조장한다 뭐 그러는데 뭐 그런 기사 하나 가지고 이걸 뭐 조장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조장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움직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그런 기사를 아예 쓰지 말라는 것인지, 뭐 저도 뭐 세대 간에 뭐 조장하는 그런 기사를 싫어합니다만, 뭐 20대 그 아들이랑 60대 엄마가 뭐 싸웠다, 뭐 그 기사 한 줄 가지고 뭐 20대, 60대 엄마가 그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안 좋아지고 뭐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이제 일단 팩트잖아요. 뭐 그거를 20대 아들과 60대 엄마로 너무 그 뭐 특정 지어가지고 그거를 의인화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타난 그 자료는 팩트예요. 20, 30대 남자분들의 수익률이 안 좋고 60, 70대 엄마 그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좋은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지금 팩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시니어 얘기하는 게 이 증권방송도 시니어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시죠.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쇼폼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다 남겨버려요. 그렇죠? 이게 딱 틀었다가 제가 갑자기 20, 30대 얘기하는 순간 채널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저 얼굴 보고.
근데 이제 시니어분들은 꾸준히 봐주시거든요. 제가 저런 놈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봐주시는데 주식도 똑같이 투자하십니다. 오랫동안 갖고 계시죠. 지금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것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죠. 계속 뭐 비아냥을 대던 옆에서 무슨 뭐 요즘에 다 서학개미 운동 일어나는데 넌 아직도 그 고리타분하게 우리나라 주식에 저 매몰돼 있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꿋꿋이 버티셨던 분들 지금 결국에는 큰 수익 나지 않습니까? 계속 무슨 뭐 설레발치고 왔다 갔다 하고 단타치고 뭐 수수료만 다 갖다 바치고 이랬던 것보다 그냥 꾸준히 갖고 있다가 그렇죠?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목돈도 큰 돈들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뭐 쌈짓돈 하지만 쌈짓돈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갖고 계신 게 전부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많이들 갖고 계세요. 세상에 부자 많습니다. 그 뭐 시니어분들 막 나이 들고 그랬다고 뭐 겉으로 무시할 게 아닙니다. 지금 돈이 진짜 많으세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저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크게 갖고 지금 계속 묵묵히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결국에는 보시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결국에는 10년, 20년 안 망하고 살아남은 것들은 삼성전자, 현대차예요. 그렇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진 거 엄청 많고 시총 10위 안에 얼굴들 수두룩히 많이 바뀌었어도 결국에는 전차군단. 결국에는 살아남았죠. 우상향 하는 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학철강 업체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뭐 포스코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뜬 네카오도 결국에는 뭐 언제 또 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위아래 폭이 결국 제자리로 한번 왔죠.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결국 장기 우상향하는 것들. 뭐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도 결국에는 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살아남는 게 힘든가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니어분들의 꾸준한 투자, 끊기, 그다음에 이런 그 종목들의 어떤 이 결국에는 빛을 발하는 이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이 이 부분을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렌드는 돌고 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죠? 이제 드디어 현대모비스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기아 갈 때 야 이거 3대 축인 현대모비스도 가야 되는데 했잖아요. 드디어 움직입니다.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자, 지금 현대모비스는 지금 몇 위에 있나요? 시총 18위에 있거든요. 지금 하나오션이 바로 위에 있고 아래가 HD 한국조선해양. 최근에 뜬 조선주한테 딱 쌈 싸먹기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현대모비스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은 현대차 그룹 3인방이 진짜 전통 3인방. 이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뭐 화학, 철강, 조선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네카오도 얘기했고 이 전체 구도로 봤을 때 이 자동차의 귀환은 정말로 큽니다. 그렇죠? 현대차 3인방의 귀환은 정말로 커요. 우리나라 지수가 움직이는데.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진짜로. 자, 지금 기업 개요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뭐 물론 현대차, 기아 그룹에 결국에는 이제 같이 3인방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잘 돼야 굴러간다는 건 아실 거예요. 현대모비스는 부품 회사니까 현대차, 기아가 잘 팔리고 또 중고차 시장도 계속 돌고 그리고 수리센터에서 수리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좋은 기업이 좋은 지금 성과가 나겠죠. 자, 1977년도에 설립됐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저 나오죠? 부품 전문 기업이니까 당연히 완성차가 많이 팔리거나 완성차가 이제 또 그 수리를 맡기거나 중고차 시장에서 또 수리가 필요할 때 항상 현대모비스의 정품 순정 부품들을 쓰게 되죠. 물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뭐 사제로 아니면은 조금 이제 나돌다가 중고품들 그거를 구입하게 됩니다만 보통 이제 처음에 가장 신차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 현대모비스의 부품을 쓰겠죠. 2020년에 현대 오트론 반도체 사업을 인수해서 차량용 반도체 설계와 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저게 하나의 또 변화가 되었죠. 그렇죠? 자동차 부품만 하다가 차량용 반도체 설계가 들어갔다.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저 부분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뜨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도 옛날처럼 자동차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야 얼마나 있었어요. 공조기기, 그렇죠? 에어컨이나 난방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와이퍼 작동, 뭐 그 윈도우 위아래로 내리는 거, 기껏해야 그거였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핸들이 없어지고 그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설이 들어가면은 차량용 반도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결국에 저 부분이 지금 결국 현대모비스의 어떤 새로운 사업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최근에 있었고요. 샤시 모듈 등 핵심 3대 핵심 모듈, 제동, 조향 저런 거 우리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뭐 브레이크니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부품이 있고 현대자동차, 기아, 글로벌 완성차 업체 공급하고 있고 AS 부품 사업 저거죠. AS로 부품 사업하면은 다 순정 부품은 현대모비스 거.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전동화 연구개발 지속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인도의 연구 거점이 구축됐어요. 이번 연도에. 저 부분이 R&D 경쟁력 강화 저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번 연도. 그리고 이번 연도 매출액이 3분기까지 지금 매출액 7.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4.2% 증가했고 다 일단 증가했네요. 그렇죠? 자, 워낙에 우리가 뭐 바이오 이런 데서 뭐 엄청난 숫자를 봐서 그런데 자, 현대모비스 정도에서 저 정도 꾸준한 지금 증가는 아주 좋은 지금 성과죠. 자, AS 부품 사업이 현대차 기아의 판매 증가, 가격 인상, 그렇죠? 안정적 성장세.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에 거의 그냥 따라가는 연동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맞춰서 국내외 전동화 부품 생산 거점 운영하고 글로벌 거점 구축을 통해서 전동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바뀌는 것들이 저런 부분이죠. 차량용 반도체 설계, 그다음에 이쪽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리고 요 지금 뭐 전동화 부품 생산 거점 운영 이런 것들이 새로 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 야, 로봇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현대모비스에 로봇이 붙었어요, 지금. 로봇이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오늘.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엄청 뜨겁죠? 자, 2025년도 CEO 인베스터 데이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개발 및 공급 계획을 공식화했다. 자,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해가지고 그 종목들 가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코스닥에. 자, 일반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수십 개의 관절 및 구동 액추에이터가 탑재된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이제 관절, 손, 촉각 이런 것들이 로봇 전체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그러니까 액추에이터가 핵심 부품입니다. 거의 2차 전지로 따지면 양극재에 해당되는 것이죠. 현대모비스의 경우에 자동차용 기술을 로봇용 정밀 제어 액추에이터를 이식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다. 자, 결국에는 아주 딴 걸 하는 게 아니었죠. 자동차용 기술이 로봇에 그대로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도 유리하다. 그렇죠?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용 부품을 오랫동안 공급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게 로봇용으로 그대로 전이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아주 유리하죠. 그런 데서 지금 로봇이 붙은 겁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내 그릇은 어디까지인가 보십시오. 저 금액이 얼마인가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자, 4천만 원대입니다. 저분이 수익이 지금 얼마가 났어요? 엄청나게 난 것 같아요.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364.7%거든요. 지금 저분이 지금 1,000만 원대로 시작해가지고 3,500만 원을 버셨어요. 1,000만 원이 4,5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자, 대단하죠, 저것도. 현대모비스가 기억이 잘 안 나시. 지금 제가 왜 아까 저렇게 떠들었어요. 요새 올랐으니까 거의 몇 년 동안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그거를 버티신 거예요. 자, 가지아 신고점 랠리. 자, 편안하다면서 이분은 좀 약간 시같이 지으셨어요. 편하다면서 한 번씩 클깃 모비스야. 진짜 시간돼요. 내가 관심 주길 바라니 난 너 아직 안 헤어질 거야. 안심하렴. 정말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한 주 정찰주 샀는데 이렇게 오른다고요? 자, 이분은 이제 최근에 오르기 시작하니까 정찰주를 한번 보셨나 봅니다. 근데 벌써 이제 금방 올라버리니까 아마 뭐 더 늘 판단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드디어 현대차 3인방 중에 마지막 퍼즐인 현대모비스까지 움직이고 있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랑 세계관을 같이 하는 흐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인데, 자, 로보티즈가 지금 가고 있는 모멘텀이랑 현대모비스에 지금 새롭게 붙은 모멘텀이랑 똑같습니다. 로봇용 액추에이터예요. 정말 평행 세계론 같죠? 그렇죠?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업계에서 오랫동안 군림했고요. 로보티즈는 이제 조금 신생으로서 로봇 사업에서 군림을 하고 있는데 그 가는 모멘텀이 동일하게 로봇용 액추에이터라는 것이죠. 자, 1999년에 설립되었고요. 이 역사가 현대모비스에 비하면 굉장히 짧죠.
자, 보면은 뭐 하느냐? 나오네요, 바로.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가 뭐 하냐?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 아까 현대모비스에서 나왔죠. 뉴스에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데 그게 로봇 원가의 무려 60% 차지한다고 했죠. 자, AI 워커라는 게 물리 인공지능 기반의 양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옵티머스 로봇을 대표적으로 봤지만 정말 사람하고 유사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관절 매일 다쳐가지고 정형외과 많이 가시잖아요. 관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관절이 없으면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밥도 못 먹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로봇도 결국 똑같죠. 인간이랑 똑같은 이족 보행 로봇으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가정부 역할을 처음에 시작한다며요. 그 뒤로 이제 인간이 하는 모든 역할을 대체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인간이 가진 관절 그대로의 그 특성을 그대로 저기 로봇에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옛날에 우리 로봇들 TV에서 보면은 정말 딱딱하잖아요. 무슨 로봇 축구 대회라고 했는데 와, 어떻게 저런 바보들이 있나. 그렇죠? 저게 무슨 로봇이 축구를 한다는데 정말 나무 못 가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관절이 유연하지 못한 거잖아요. 기술이.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공 받는 것도 그렇고 쓰레기 떨어뜨렸는데 받는 장면도 보면은 정말로 유연하거든요. 옛날에 보던 장면하고 전혀 달라요. 그 달라진 결정적인 부분이 액추에이터의 발전이죠. 저분이 발전을 한 것이고 지금 보니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합하여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갖고 있는 기업임을 알 수 있겠네요. 클로봇을 했지만 이 기업은 지금 하드웨어 관절도 만드는데 그걸 작동시키는 시스템인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습니다. 자, 3분기 누적 17.5%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했네요. 그렇죠? 자, 피지컬 AI, 이게 지금 중요하죠. 젠스상이 그 부분을 건드린 다음부터 이 로봇이 폭발하고 있어요. 결국 피지컬 AI로 넘어오면 챗GPT, 제미나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런 로봇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쟤네들이 다니면서 스스로 학습해서 발전하고 또 추론하는 단계죠. 나중에는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물어보겠지만 저 로봇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겠죠. 질문을. 로봇이 알아서 답변을 하거나 학습한 대로 행동할 겁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 뭐 나왔냐. 휴머노이드 개발에 뛰어들면서 로봇 손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다 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700여 개를 구매한 사실이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도 연결고리가 있네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근데 그거를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700여 개를 구매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의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보티즈의 연결고리까지. 오늘은 다 평행세계론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이런 업체들이 지금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피지컬 AI 또 나오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포모, 멋지다. 자, 이제 이 로보티즈가 너무나 가다 보니까 로보티즈를 갖지 못한 포모 현상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미쳤다. 그 다음에 이거 몰빵은 아니지만 시드 일부라도 들어가서 다행. 이거 안 탔으면 배 아프고 맨날 우울해질 듯. 그러니까 지금 사실 로봇주 보고 있다가 로보티즈 놓치신 분들은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우울병에 빠지는. 이번 연도 지금 12월 때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지금 매달. 자, 세상에 소리 질러 알러뷰 로보티즈. 저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자, 오늘 두 개의 종목이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거나 지금 하고 있다. 개발해서 상용화한 기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그 촌철살인의 마켓마블 코멘트 현대모비스 커뮤니티에서 뽑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파를 제가 만든 건데요. 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시니어분들은 정말 굉장히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끈기 있게 투자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대모비스가 제가 아까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2011년도예요. 2011년도부터 이번 연도 초까지니까 만 몇 년입니까? 이것도 올드보이네요. 15년. 이게 연봉이에요, 여러분들. 11년에 여기였고요. 지금 25년도 여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눌린 구간을 보세요. 이게 15년이에요. 최민식 씨처럼 15년 동안 올드보이처럼 갇혔다고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그런 꼴이에요. 군만두만 먹으면서 15년 동안 저 터널에 갇혀 있었다고요. 지금 터널이 지금 튀고 있죠. 그리고 튀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20년 선이에요. 또 저기가 결국 결정적으로 깨지지 않았죠. 2020년 코로나 때도 안 깨졌어요.
그거 버티니까 지금 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눈앞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가 세계 고점 뚫고 30만 원 넘었죠. 지금 현대모비스도 지금 그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언제 사셨냐? 자,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평당가 35만 원. 언제 사셨어요? 애플카 이슈. 기억나십니까? LG전자금 모건 애플카랑 뭐 협업한다 이슈 나왔을 때 붕 떴다가 거기에서 지금 언론에서 증권사에서 추천하니까 다 사가지고 다 물렸잖아요. 그분이 지금까지 버텨가지고 지금 얼마 됐습니까? 36만 5천 원으로 양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끈기라고 지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자, 뒤에 이제 자신을 다독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져가는 어떤 다짐을 올리셨는데 저도 오늘 만약에 이렇게 양전했거나 조금 뒤에 양전을 앞두고 계신 현대모비스를 10년, 11년, 12년 갖고 있다가 지겨워서 버려버릴 것 같았는데 갖고 있어서 내 자신한테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들으시라고 이 칭찬을 함께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었던 시간, 버티신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뉴욕 시장에서 FOMC가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S&P 500과 러셀 2000이 경신하는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은 장이 마감된 후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형주 단에서의 상승 탄력이 조금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큰 상승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시간 0.31%가량 오르면서 4,147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4,170선까지 고점을 높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14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2%가량 상승, 94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은 0.3%가량 소폭 상승 중입니다. 일단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조금 이 상단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린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매수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8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은 3,500억가량 강하게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은 3,5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69억가량 소폭 매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이 금리 인하 그리고 내년도 금리도 1회가량 추가적으로 인하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속 지금 금리 인하차,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차가 줄어들었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 현재 시간 기준 1,46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화이자가 3조 원 규모로 중국의 포순제약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먹는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 데이터를 확보한 저분자 화합물 기반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일동제약이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기대감 속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화이자는 현지 시간 9일 중국 포순제약의 자회사 야오파마로부터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GLP-1 수용체 작용제 YP05002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 물질의 임상 일상이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이뤄진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점에서 현재 국내 임상 단계에 있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수출 기대감이 크게 올라온 건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보유한 일동제약이 급등하는 이유인 거죠. 일동제약은 현재 글로벌 임상 2상 진입을 준비 중인데요. 기술 이전 관련 논의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시간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신고가 썼는데 지금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 중이고요. 22%가량 급등 39,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비만 치료제 관련 단 올릭스도 7%가량 급등 중이고요. 14만 3천 원 선 거래 중입니다. 나이백 주가도 함께 열어보시죠. 나이백 8.38%가량 상승 5만 2,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7조 원의 기업 가치로 내년 상장을 추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스페이스X 경영진과 자문단이 IPO 시기를 내년 중후반으로 잡았다고 전했는데요. 총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도 스페이스X가 내년 6월에서 7월 상장을 목표로 은행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달했는데요. 조달한 자금은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개발과 반도체 칩 구매에 사용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연 매출만 약 15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매출은 최대 240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매출의 대부분은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에서 나옵니다. 스페이스X가 이러한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우주항공주가 일제히 강세입니다. 관련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스피어 16%가량 급등 중입니다. 9,3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VM 주가도 4.7%가량 급등 27,8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도 강세입니다. 4.16%가량 오르면서 1,26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한미 간 금리차가 1.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한 데 이어 오늘 올해 세 번째이자 연속 3회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기존 3.75에서 4%에서 3.5에서 3.75%로 내렸습니다. 내년 말 기준 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은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게 3.4%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봤을 때 내년에는 한 차례 0.25%포인트 인하가 예상되는데요. 연준은 노동시장에 관해서 현저한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시장은 랠리를 펼쳤습니다. S&P 500과 러셀 20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올해 마지막 미국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이러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초단기 국채 매입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유동성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오라클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대형주의 상승은 제한적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가량 상승 중입니다. 10만 9,1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KB증권에서 오늘 긍정적 리포트를 냈고요. 내년도 그리고 하반기 이익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85%가량 하락 중입니다. 일단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조금의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고 58만 원 선은 그래도 회복해줬습니다. 58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빅 이벤트 그리고 이번 주 정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이어진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은 깜짝 랠리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은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Although important federal government data for the past couple of months have yet to be released, available public and private sector data suggests that the outlook for employment and inflation has not changed as much since our meeting in October.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1/4 percentage point. As a separate matter, we also decided to initiate purchases of shorter-term Treasury secur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n ample supply of reserves over time, thus supporting effective control of our policy rate. (12월) FOMC 결과가 이미 나왔고 이제는 우리는 전략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FOMC 이슈가 있을 때는 한 새벽 3시에서 4시 눈을 떠야 되죠. 네네네. 왠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비둘기 아니고 매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면서도 아침부터 지점 세미나를 가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비둘기적인 행동, 그렇지만 매파적인 말, 그리고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종합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성명서 문구를 본다면 대체로 일반적인 내용과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경기 활동은 완만하다, 완만한 성장이다, 고용은 살짝 둔화되고 있다, 실업률 약간 올랐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인데요. 결국은 큰 틀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션은 살짝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그렇지만 과거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물가에 좀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고용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과 경기 둔화 쪽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못 오르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12월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그리고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오늘도 시장에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심심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던가요. 예.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 금리 전망인데 매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차례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보면 좋을지 일단 시장의 시그널과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3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점도표 숫자를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들의 의견 분포, 그리고 내년에는 또 파월 의장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점도표 숫자를 본다면 내년에 한두 번 이 정도 예상하는 것이 가장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굉장히 천천히 금리가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것이 점도표 상에 나타나 있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 위원들의 분포를 보면은 좀 약간 퍼져 있습니다. 0에서 2회까지 의견이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bp 인하한 것도 결국은 연준 내에서는 3분의 반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한 분은 50bp 인하를 얘기했으니까 제외하더라도 두 분은 동결적으로 표를 던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의견, 시선들은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월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파월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을 거야. 추가 인하는 가능하지만 시장이 꿈꾸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빵빵빵빵 내려가는 그림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파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동시장은 더 약해지거나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간다면 추가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내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자회견 이런 걸 좀 봤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그 어떤 기자가 어쨌든 의원들의 의견 분포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네. 군데군데 다르잖아요. 그러더니 이거 괜찮은 거냐고 질문하니까 연준 의장이 괜찮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건전한 의견 뭐 이런 교류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데이터가 좀 깜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오는 것도 있잖아.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고.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내년 1월까지도 데이터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깜깜이 데이터에 따른 불확실성도 이번에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인하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FOMC 이렇게 직접 봤고 그리고 물론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그리고 정리하면서 저는 맨데 비둘기의 가면을 좀 쓰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좀 피력을 했어요. 파월 연준 맞아요. 의장이. 예. 이건 좀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관세가 부과가 되면 물가가 올라갈 거고 물가로 인해서 그리고 여태까지 고금리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리세션 즉 침체는 아니지만 고도 성장도 아니고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정도 중간 정도의 성장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 후반에서 2% 초반 그 다음에는 2% 초반대로 그려져 있어서 결국은 고금리 여태까지는 금리가 좀 높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눌리지만 금리가 서서히 낮아지게 되면 뭐 AI, 뭐 에너지, 뭐 방산, 제조 리쇼어링,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버팀목이 되면서 결국은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1.8% 내외인데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 정도의 성장을 유지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물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물가 헤드라인, 뭐 근원 PCE 모두 내년에는 2% 후반에서 3% 초반대인데 그 다음에 2% 중반대 그리고 2027년, 2028년에는 약간 더 떨어지는 약간 느린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뭐 성장은 뭐 느리지만 버티고 있다. 그리고 고용도 뭐 일자리가 실제로는 2만 개 감소했다라고 하지만 실업률이 4% 중반대이니까 완전 고용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물가도 2에서 3% 수준이지만 2%대로 좀 내려가는 그림들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미국 경기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됐는데 12월 FOMC 결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진 않습니다. 앵커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준에서 단기적으로 국채 매입하겠다, 네. 유동성 좀 불어주겠네라고 연준 파월 의장은 아니라고 선제적인 그거라고 얘기했지만 어제 시장 그렇게 반응하면서 거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나오고선 시장은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적인 그런 데이터만 봤을 때 어느 업종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지 그 전략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금리에 민감한 섹터, 민감하지 않은 섹터 이렇게 네네네. 구분을 해서 네. 정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에 민감한 섹터, 뭐 대표적으로는 은행, 뭐 보험과 같은 금융주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결국은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금리 동결로 가면 어떡하지? 아니면 혹여나 금리 인상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진 게 일단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경기 민감, 산업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뭐 제조, 국방, AI,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리쇼어링, 즉 미국에서 투자하는 리쇼어링이 본격화된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섹터들은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빅테크, AI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망한 건 사실이에요. 결국은 빵 금리를 낮춰주면서 이런 네네. 쪽으로 좀 캐펙스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건 좀 약간 기대보다 약간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밸류에이션에 이런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에는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수적인 측면, 미국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종목별로는 좀 약간 편차, 온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는
있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침 또 오라클 실적 매출 좀 그렇죠. 부진 때문에 11% 시간에서 급락해서 넥스트 시장 어떻게 될지 참 네. 그건 좀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금, 비트코인, ETF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근거가 될 거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네. 예. 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불확실성을 먹고 사는, 불안감을 먹고 사는 그런 형태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신중한 인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강세를 유지했고요. 4,200달러 온스당 4,200달러 어떻게 본다면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본다면 약간 선반영된 게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을 말씀을 드리면 그 파월이 고용 둔화 얘기를 좀 했었고 네네네. 정책적 불확실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단기 국채를 매입을 통해서 일종의 미니 QE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골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다가 실질 금리가 뭐 정점을 지나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특히 뭐 폴란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ETF 업계 있지 않습니까? 네. ETF 업계에서는 금 ETF에 돈이 들어오면 실물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골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벤트 전부터 연준의 인하, 금리 인하 그리고 규제 완화 기대 그리고 ETF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ETF 관련된 수급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리바운딩을 크게 하고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셀온 때문에 좀 가격이 빠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환경이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가격이 한번 올랐기 때문에 글쎄요 비트코인은 셀온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을 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혼란스러운 거 원하지 않고 그래서 연준에서 옛다 이번 한 번에는 좀 인하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12월 FOMC인데 네. 어쨌든 내년에도 한 차례 정도는 예상을 하고 뭐 두 차례 뭐 크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될까 네.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내년에 미국이 한 번 했을 때 또는 하지 않았을 때 또는 네. 두 번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별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리고 인하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급격한 인하보다는 천천히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가장 겁내는 거. 꼬리 위험. 야 꼬리. 이러다가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면 동결 또는 야 옆 나라 유럽 봤더니 금리 인상하던데 그럼 네, 어떻게? 바로 완전. 예,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 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뭐 미국 지수를 바라볼 때 단순히 AI가 좋아 또는 빅테크가 좋아라는 관점보다도 미국 경기의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미국 경기의 이익 모멘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니 해도 경제 성장률을 높여놨고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대표 지수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고민되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우리가 방송 전에도 가격.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했던 네네네, 것처럼 네. 이미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지수는 글쎄요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높은 뭐 오라클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AI, 뭐 방산, 에너지 이런 쪽으로는 글쎄요 종목별 편차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결국은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표 지수 중심으로 가되 뭐 일부 개별 종목으로 분산하는 대표 지수가 메인이고 일부 종목 분산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 한 해가 10여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연초를 잘 대비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ETF 투자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자, 네. 일단 저는 2026년을 한국과 미국은 좀 따로따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뻔했거든요. 조방원, 네. 그리고 골드, 반도체, 지주회사 이런 쪽으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테마들, 이런 섹터들이 유지가 될까라는 고민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숫자, 수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섹터니까 내년에도 조방원 중심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유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배당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이 높아진 시점이니까 금융, 지주사 중심으로 가져가는 건 맞다. 대신에 테마 쪽에서는 어떤 새로운 테마가 떠오를까 이런 것들도 고민이긴 하지만 역시 그 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바이오 쪽에서 한 번의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으로 눈을 돌린다면 역시 AI는 믿을만 합니다. 네. 그래서 AI 중심의 성장, AI 버블론 나올 때마다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AI 중심 전략으로 가되 뭐니 해도 가장 부족한 것은 전력 인프라이기 때문에 전력과 인프라, SMR 이런 쪽으로 좀 더 치중하는 그런 매매 전략, ETF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진짜 내년 제약바이오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거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그런 쪽으로 네. ETF를 좀 준비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그래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쪽으로 좀 굳히기 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12월 FOMC 쭉 분석해드리면서 투자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날씨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에서는 이 기준 금리가 확정화되자 이 파월 산타의 선물로 코스닥도 오늘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고요. 또 반도체주에도 온기가 돌다 보니 삼성전자가 11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서 오늘 코스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또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없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속에 오늘 시장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배터리 관련주에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LFP ESS 시장에 본격적으로 수주 확대에 나섰는데요. 이 시장은 현재 중국이 독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본격 진입하면서 북미 ESS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섹터가 전력기기 섹터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 가운데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자본 조달 부담이 완화됐다는 시장의 평가 속에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전력기기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건설주도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최근 재개발 이슈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도 더해졌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기간을 크게 줄이는 신통기획 2.0을 공식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사업성이 개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도 용산 정비창을 포함해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건축 속도전과 공급 확대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오늘 건설주에는 강한 햇살이 들고 있고요. 이어서 스페이스 X 관련주에도 오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 X가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국내에서는 스피어 그리고 HVM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비만 그리고 의료 AI 같이 이 제약 바이오 진영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우선 비만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화이자가 중국의 포순제약과 약 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저분자 화합물 기반 비만약 파이프라인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오늘 국내 비만 관련주의 움직임을 이끌고 있고요. 의료 AI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이 있습니다. 정부가 AI 기반 의료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의료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의료 데이터 이용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관련주에 따뜻한 산들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맑음이고요. 전망도 맑음입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이번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며 목표가 16만 원 제시했고요. 이어서 보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변압기와 초고압 전선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4분기에 폭발적인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오늘 롯데칠성 이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 주가가 강하게 끌어올라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외 자회사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게 그 분석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심이 냉각이 된 모습인데요. 어제장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차세대 SSD를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슈 속에서도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양고속 같은 경우에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호재로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이슈 속에서 이 양재부지 개발 이슈가 부각이 되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지스는 실내 공간부터 도시 그리고 국가 지구 단위까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어스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더블을 기록하며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1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요 삼성전자가 그 상승폭을 줄이니까 코스피가 좀 주춤하고 있고요. 의외로 건설주 그리고 시멘트주가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는 변동성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벌써 금요일 여러분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